네, 다음은 인구 이동, 유입, 그리고 섞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종, 민족 갈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입한 유입한 이주민들이 주류 세력이 되고, 그다음 원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민족 인종 갈등 할 때 탄압이 되는 소수, 차별받는 소수 집단이 대개 이주자 집단이었다는 것과는 좀 다른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 유럽 발칸 지역의 문제,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제, 북극 지역의 원주민 문제 뭐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문제, 그다음 기타 지역의 러시아의 북부의 소수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종 갈등, 민족 갈등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전에 빠지게 되고 그 내전이 종교, 민족, 인종의 갈등으로 나뉘면서 내전 형태로 빠지게 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안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중부 유럽과 발칸 지역의 인종 갈등은 전형적인 전통 안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갈등이지만 전통 안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몇 가지 색다른 양상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서로 다른 양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외부의 지원이 없이 인종 집단이 동원되는 사례, 그러니까 특정 국가 내에서 저강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차별이지만 극도의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 자제되는 현상인 거죠. 자제되는 차원에서의 분쟁입니다. 다음에는 인접국의 지원을 얻어서 인종 집단을 동원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경 갈등이나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구성 연방 국가의 분리, 내전이든 독립전쟁이든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갈등도 있지만 어쨌든 분리를 통해서 정체성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양상이 여기에 다 같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발칸 지역은 유럽의 화약고다라고 불리울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종 민족 집단의 요구에도 최근 들어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리 독립의 요구와 극단적인 갈등에서 자치의 요구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방제 도입이나 이런 것처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좀 더 확산되는 양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주 원주민하고 이주민 갈등을 한번 살펴볼까요? 호주 원주민, 이게 호주 원주민도 한 인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2020년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호주 원주민은 에얼리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2월 11일에 호주 최고 법원이 에버리진인데 호주의 원주민을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의 원주민은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정부가 함부로 추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호주의 시민권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함부로 추방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이제 외국 태생의 호주 거주자 2명을 추방하려고 했었고 재판관 4명이 에버리진의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오스트리아 원주민이 전통적 법과 관습의 중심인 호주 영토에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정신적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법이 인정된다. 이들을 무조건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라는 사유로 이제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에버리진이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호주가 근대 국가와 근대 국가 법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그 집단입니다. 대개 이제 원주민들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근대적인 소유권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체성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체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를 호주 법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했다라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단이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호주 원주민의 고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고요. 반면에 호주 정부는 현행 이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상 시민이 아닌, 이렇게 구분했던 거에 제3의 그룹이 나타났으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호주 법원이 호주 시민도 아니고 비시민도 아닌 제3의 범주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주저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원주민을 둘러싼 정체성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 갈등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는 1788년에 영국의 영토로 편입이 됐고요. 초반에 원주민 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만은 3만 명이다 라는 입장부터 125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 평균 수명은 전체 국민 평균 수명 여성 85.8세, 여성 85.8세, 남성 81.8세 정도입니다. 2020년에. 이런 평균 수명보다 19년이 적다고 그럽니다. 일찍 사회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실업, 그 다음에 음주,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그리고 그 법에 금지된 음주 행위, 혹은 그 노숙, 이런 것들이 이제 체포되고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면 다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19년의 수명 단축으로 나타난 겁니다. 초기에는 원주민 융합정책이라는 이유로 19세기 말부터 1969년까지 원주민 자녀들을 강제로 부모님한테 떼어서 기타 시설, 국가 시설에, 정부 시설에 수용하거나 백인 가정에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둑 맞은 세대다. 그러니까 아예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2세부터는 호주 시민으로 기르는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결과 18세기부터 100년 동안 원주민이 약 9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찾아보시면 물, 그 다음에 목초지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 학살 수준의 일도 있었다, 이런 기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67년 5월에 헌법이 개정돼서 원주민에게 투표권은 부여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주민의 존재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원주민 동화 정책은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연방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주민의 국민의 지위를 얻기 위한 활동,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공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체성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북극 원주민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캐나다 북극 원주민 사례를 들고 있는데, 물론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하는 미국 원주민들도 유사한 이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찾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 원주민 중에 캐나다 거주자들은 1982년에 원주민을 위한 국제연합 실무그룹을 결성을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서 원주민의 법적 지위, 영토, 국내 조직, 그 다음에 환경 안정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2007년에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 선언이 있었고요. 여기에 원주민의 자결권이 명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찬성을 했고요.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기타 10여 개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국가들이 북극권 원주민과 직간접적으로 혹은 원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4개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브나트, 누나빅, 누나트 시부앗, 그 다음에 누나시트붓, 그 다음에 이누비 알루이트,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존재를 하고요. 캐나다 연방이라서 각각의 지역에서 자기들이 획득한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나부트는 약 25,000명 거주고요. 1994년부터 누나부트 토지관리협정을 주정부와 체결을 해서
누나부투 지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정체성 갈등 중에 참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정체성 갈등이 정치 과정 중에서 나타날 때 몇 가지 위기가 발생하는데 지금 캐나다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는 전 참여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나빅 지역은 1975년에 퀘벡하고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10,000명 정도 거주해서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키빅 조약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퀘벡 이누아트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누이트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재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대표 기관을 형성해서 자치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누나시아부투 지역인데 2005년에 토지 권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부로부터 권한을 획득했고요. 자치정부 권한을 획득을 했고요. 2,000명 이상의 이누이트족들, 에스키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나트시 아부트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자치정부니까 자치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펀들랜드, 레브란드 정부와 협의해서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수준까지 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누비 알루이트 지역인데 1984년에 최종협정을 통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약 3,000명 정도의 이누이트족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누비 알루이트 지역조합을 만들고 6개 이누이트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주민의 존재 인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확보해주고 있는 양상으로 캐나다 지역에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건 이제 아마존 원주민입니다. 아마존 지역은 아직도 매년 4월이 되면 아마존 원주민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모임, 그래서 프리랜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프리랜드는 원주민들은 근대적 토지 소유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다 잃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이미 확보된 근대적 토지 소유권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토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 정부의 전통, 생계, 정보 이런 걸 지키고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인권, 생명, 토지 보호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2019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후에 국립원주민재단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는 재단의 지원을 삭감하고 있고 산림벌채도 2018년 대비 2019년에 약 80%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림이 벌채된다는 것은 원주민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와 관련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인 겁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코비드 사태 때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두 집단의 차별적인 관계, 여기에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 그게 나오지 않고 강압적인 방법이 진행되었을 때 집단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원주민과 관련돼서는 두 개의 상반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